5년 연속 아마존 코리아의 공식 파트너, 4년 연속 쇼피코리아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 중인 유일한 글로벌 셀링 종합 에이전시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대표 서주영입니다. 저희의 교육, 컨설팅,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배송 대행, 그리고 전문가 매칭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 혹은 저희 채널 우측 상단의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번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펜TV. 여러분, 제가 글로벌 셀링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글로벌 셀러 여러분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이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에 회원님 중에서 한 분이 고수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이십니까? 이루지오님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님이신데요. 외국인한테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나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라고 글을 올리신 거예요. 자, 이 이메일은 어느 회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네와 거래를 터볼래? 굉장히 관심이 있어 라고 제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아마존을 하시다 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스팸성 메일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또 뭐 잘못 눌렀다가 또 뭔가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라고 올리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때 여러분들 아마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드 파티 셀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를. 그렇다면 우리가 서드 파티 셀러다 라고 하면 서드니까 세 번째니까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그렇겠죠. 아마존의 셀러는 퍼스트 파티 셀러, 세컨드 파티 셀러, 그리고 서드 파티 셀러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오래도록 판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세컨드 파티 셀러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하실 거예요. 퍼스트 파티와 서드 파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 중간에 낀 요 세컨드 파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P, 2P, 3P 요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부터 봐야겠죠. 퍼스트 파티 셀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퍼스트 파티 셀러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아마존의 벤더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내가 아마존의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 공급업자가 되는 걸 말해요. 내가 보통은 지금 우리는 내가 직접 고객한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불특정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퍼스트 파티는 나의 고객이 누구야? 아마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나에게서 물건을 구매하고 아마존이 고객의 주문을 받고 아마존이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나의 제품을 사서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 이것을 퍼스트 파티 셀러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재고 관리 같은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아마존의 벤더가 되면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벤더가 되려면 아마존의 초대를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누구나 벤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벤더가 되려면 있잖아요.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의 소매 판매, 자기네들이 직접 판매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매 가격을 컨트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제품이지만 내가 내 브랜드, 아니 내 상품, 내 제품에 대해서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통제력을 상실해요. 아무것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통제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이 판매가 되면 그 판매 대금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아마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마존과 도매 거래를 한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도매 거래를 하게 되면 나는 도매상한테다가 물건을 내가 제조자인데 도매상한테다가 물건을 넘기면 도매상이 그 물건을 나한테서 사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든 간에 그 수익은 도매상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다만 아마존의 경우 다른 건 뭐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내가 도매상한테 물건을 넘겼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게 없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게 뭐냐? 아마존이 상품의 소유자가 되고 판매자가 되어도 나라는 사람은 상품을 설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리스팅도 해야 되고, 상품 컨텐츠를 제공할 책임을 가져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아마존은 그걸 뭐 하느냐? 아마존은 내가 만든 그 리스팅을 더 잘 노출이 되도록 최적화를 시켜주는 일을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벤더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써왔던 셀러 센트럴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벤더 센트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시게 되고요. 아마존 구매 사이트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표시가 달라져요. 지금 보시면 ships from이 amazon.com이고 sold by도 amazon.com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혼자 우리 같은 경우는 ships from은 아마존이지만 sold by 같은 경우는 우리의 스토어명이 노출이 되잖아요. 하지만 벤더가 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다 모두 아마존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컨 파티 셀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판매 방식을 아시는 분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오래된 셀러분들이라고 해도 별로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아마존에서의 이 EP 세컨 파티 셀러의 형태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 방식은 1P랑 3P를 약간 믹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2P의 판매자는 그럼 누가 되느냐? 원래 1P의 판매자 아마존이죠. 3P의 판매자 저지요. 그런데 2P의 판매자는 아마존도 아니고 셀러도 아닌 중간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이 다른 누군가가 누구냐? 아마존의 공급업체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존은 그 물건을 제 물건을 구매를 하기는 하는데 나한테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공급업체로부터 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물건인데? 자, 그렇다면 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내 물건을 그 2P라고 불리우는 유통업체랑 거래를 하는 거가 되는 거죠. 아직 아마존 가입 안 하셨다고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저희 팸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웨비나 신청하기. 두 번째, 웨비나 참석 후 화면 캡처하기. 마지막 세 번째, 캡처 화면 첨부해서 팸글로벌 설문조사 참여하기.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시장조사부터 상품 등록, 배송 준비까지 아마존 신규셀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된 입점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웨비나 신청하세요. 그래서 판매자로 기록은 누구냐? 아마존이에요. 여전히 판매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마존이에요. 그러나 재고는 누구야? 내가 아니라 리셀러,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또 구분을 해줘야죠. 바이박스에서 우리 그 구매자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제가 그것까지 화면을 찾지를 못했는데 자, 바이박스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ships from and sold by amazon.com 이렇게 아예 합쳐져서 한 줄로 합쳐져서 표시가 됩니다. 화면을 아마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차이를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유통업체가 아마존 FBA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EP 역시 셀러 센트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 EP 업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카페 멤버님 그 대표님께서 받은 그 이메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P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P를 하시게 되면 제조업체인 나, 브랜드 오너인 나도 편할 수 있고 아마존도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존과 2P의 공급 계약 단가가 낮을 게 명약관하거든요.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낀 그 유통업체 2P도 자신의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P랑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 나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단가는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만약에 2P랑 거래를 할 거다라고 하면 마진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대표님, 그러면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아마존과 다이렉트로 그냥 그 거래를 해서 그냥 이렇게 공급 계약 맺으면 되지 꼭 2P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했냐면 1P가 되는 것, 1P가 되는 것, 아마존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는 거는 초대에 의해서만 되지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를 노린 게 이 유통업체인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1P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고 판매 매출액이 많아지기 전에는 아마존으로부터 이렇게 1P 초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3P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P는 사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직접 아마존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해오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라서. 그래서 차라리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되고 있는 1P랑 3P 요 두 개를 놓고 장단점을 조금 비교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장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P의 장점은 뭘까? 자, 1P의 장점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내가 재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내가 재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아마존이 물건을 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재고 관리를 해야 될 위험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이 자기들이 노출을 책임지고 자기들이 팔아야 되니까 더 노출을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리스팅 최적화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대량 판매가 가능해지게 되죠. 아마존의 B2B 고객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하나 아마존이 직접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들이 완전히 신뢰하겠죠. 그래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매출도 일어나고 신뢰도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그 셀러의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파워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1P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아마존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게 지금 도매 거래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도 우리가 도매 거래를 하시다 보면 마진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것도 B2B 수출을 할 때도 보면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경우는 정말 악랄하게 공급 단가를 후려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몇 년 전에 나 더 이상 아마존과 이런 거래 안 할래 라고 너무 마진이 박하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건데요. 원래대로 돌아와서 아마존의 경우 매우 낮게 공급 단가를 후려칠 것이기 때문에 마진에 있어서 이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단점일 거고요. 또 하나, 매년 아마존과 단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나의 고객이 누구예요?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언제 주문을 넣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주문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셀러가 리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리스팅을 하고 나서 최적화를 하고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뭘 돌려야 돼요? 광고 돌려야 되잖아요.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구의 돈으로 할까요? 그거 아마존이 사갔으니까 아마존이 자기네 비용 들여서 그거 할까요? 아니에요. 셀러의 비용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단가도 낮은데 이 비용도 셀러는 물어야 돼요. 또 리스팅도 셀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셀러가 정말 내가 이런 거 다 하더라도 나는 빠르게 내 브랜드 파워를 키울 거야 라는 그런 목적이 없다면 사실은 조금 이득을 보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에 반해 3P,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한 장점 한번 볼까요? 1P의 단점이 우리의 장점이겠죠.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리스팅도 내가 직접 하고 가격 컨트롤도 내가 직접 하고, 그러나 재고 관리도 내가 직접 하다 보니 재고 관리는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거, 고객 데이터를 내가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좋은 장점일 겁니다. 그에 반해 노출이 1P보다는 당연히 적게 될 거고 대량 판매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또 단점일 거고요. 또 하나, 1P의 경우는 많은 매출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열어주는 마케팅 구자가 조금 더 다양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3P 셀러들은 그러한 마케팅 프로그램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용조차 할 수 없어서 그러한 제한이 하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단점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FBA를 하게 되면 FBA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발생하잖아요. 1P의 경우 그거 낼까요? 아마존이 사갔는데 아마존이 자기네들이 재고 관리하는데 그거 우리가 낼까요? 안 낼 거예요. 그런데 3P 셀러는 어때요? 내 이름으로 아마존 창구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풀필먼트 B라던가 스토리지 B라던가 여러 가지 수수료들을 내잖아요. 그 수수료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3P 셀러들의 그 단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P의 장점은 3P의 단점이고 1P의 단점은 3P의 장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모르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2P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좀 신경 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게요. 3가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봬요.